오는 26일 첫 접종이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대상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제외됐습니다. 접종 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11월 집단 면역 형성 목표에 차질은 없을지 짚어봅니다.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간 1억 5천만 회분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위탁 생산업체를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구조 실패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태경청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학교폭력 파문에 휩싸인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소속팀에서 영구 출장 정지 처분을 받고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됐습니다. 배구협회는 두 선수의 어머니에게 준 장안 어버이상도 취소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계약을 가장한 아파트 분양권 사기 판매 사건이 잇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단은 위조한 신분증과 공급 계약서를 SNS로 전송한 뒤 계약금을 가로챘습니다.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현직 부장판사들의 실명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보통 선진국들의 백신 1호 접종자는 고령층 노인이거나 코로나 의료진입니다. 우리도 계획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화이자 백신 도입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또 아스트라제네카도 접종 대상에 당분간 65세 이상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1호 접종자는 65세 미만 요양병원 종사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 백신 접종 시작도 전에 계획이 꼬여버린 거죠.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계획을 안건우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65세 미만 우선 접종을 결정했습니다. 애초 이달 말 요양병원부터 접종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고령층 효능 자료가 부족해 65세 이상은 접종 대상에서 뺀 겁니다. 백신에 대한 신뢰 없이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자칫 접종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 논란은 국민과 의료인의 백신 수용성을 떨어뜨려 접종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5세 이상은 배제됐지만 요양병원 접종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방역당국은 대상자 확정을 오는 19일까지 마치고 25일에 배송 일정을 결정한 뒤 이튿날 접종을 개시합니다. 우선 65세 미만인 요양병원이나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27만 명이 가장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과 코로나19 방역 최일선 종사자들도 계획보다 앞당겨 백신을 맞습니다. 여기다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인 거점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종사자들까지 더하면 1분기에 75만 7천 명이 백신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65세 이상 접종 여부는 유효성 논란을 잠재울 추가 임상 자료가 나오는 3월 말 이후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 접종이 2달가량 미뤄지면서 치명률 감소와 집단 면역 형성 계획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우리나라처럼 고령층에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하지 않고 있죠. 대신 화이자, 모더나가 마련돼 있어 고령층 접종의 차질은 적은데요. 하지만 우리는 대안이 없습니다. 백신 없이 최소 2달을 더 버텨야 하는 65세 이상 요양병원 환자들의 혼란과 불안감은 커져만 갑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정부는 1분기에 요양병원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 78만 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65세 미만인 27만 2천 명만 예정대로 접종을 하고 나머지는 제외됐습니다. 주사를 이번에 못 맞고 가기 때문에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가장 취약 집단으로 꼽혀 접종 1순위가 됐지만 백신 없이 또다시 2달을 버텨야 하는 겁니다. 간병인들 같은 경우는 최소 한 50% 이상,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 연세가 80세 정도 되기 때문에 한 90% 이상의 환자분들의 접종 계획이 늦어지기 때문에 당장 열흘 남짓이면 접종을 해야 할 65세 미만 입소자들도 계속된 효과성 논란에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이 국내에는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얻는 개인적인 정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불안감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3월 추가 자료가 나오더라도 고령층 효과가 입증될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정부는 2분기에는 65세 이상 요양시설 입소자의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른 백신 접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공급 부분 그리고 나머지 백신에 대한 공급 일정이 확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 계획을 확정하여 다만 향후 백신 확보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러시아 백신에 자꾸 눈길이 갑니다. 이 러시아 백신은 예방 효과가 90%를 넘는다는 임상 실험 결과가 나온 이후 세계적으로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요. 우리 방역 당국도 도입을 고민 중인데 국내에서 이미 생산은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공장 생산 라인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줄줄이 완성돼 나옵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 V입니다. 임상시험이 끝나기 전 사용이 허가되면서 효능에 의구심이 컸지만 임상 3상에서 90% 넘는 면역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화이자 모더나와 비슷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을 비롯해 전 연령대에서 효능이 고르게 나타났고 냉장 보관이 가능한 데다 가격도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 한 바이오 기업이 러시아와 계약을 맺고 연간 백신 1억 5천만 회분을 생산해 전량 수출하고 있습니다. 백신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가 늘면서 최대 5억 회분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바이오벤처 기업들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국내에서 좀 많은 물량을 생산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러시아 측과 계약을 맺고 식약처의 백신 사용 허가가 나면 내수 공급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도 러시아산 백신 추가 도입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보류되면서 집단 면역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러시아산 백신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경제정책산업부 김단비 기자와 백신 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 급한 대로 65세 이상을 접종을 해야 한다. 여전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정부가 보류한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백신은 결국 신뢰입니다. 하지만 국민을 설득할 만한 근거가 부족했던 겁니다. 화이자에 비해 고령층의 낮은 임상 참여율, 또 식약처 허가 이후 의료계의 꾸준한 문제 제기, 여기에 유럽의 백신 사용 제한이 이어지면서 접종 기피 현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 해도 요양병원에 있는 65세 고령층을 먼저 맞추려고 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차질은 없는 건가요? 정부가 세웠던 접종 계획을 한번 살펴볼까요? 1분기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 그리고 입소자를 제일 먼저 마치고요. 2분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순차적으로 접종하게 됩니다. 이 정부가 1호 접종군으로 요양병원 입소자를 정한 건 이 감염 위험성과 바로 치명률 때문인데요.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1,50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요양시설과 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을 낮추는 게 정부의 목표인 만큼 요양병원을 최우선으로 방어하려던 계획이 틀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이번에 제외된 이 고령층들은 언제 맞게 되는지, 그리고 이 2분기에 전체 65세 이상 고령층을 다 맞추겠다는 계획이었잖아요. 네. 이것도 차질을 빚게 되는 건가요? 네. 이 3월 말까지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시험에서 이 효능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요양시설 입소자뿐만 아니라 4월로 예정돼 있던 전체 6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 계획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정은경 청장은 다른 종류의 백신을 대안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계획이 확정된 물량만 놓고 봤을 때 이 2분기에는 얀센과 모더나가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하지만 얼마나 도입될지 알 수가 없어서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우선 다음 달까지의 접종 계획만 오늘 발표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도입 물량은 변동 없이 75만 명 분일 텐데, 네. 그럼 이번에 제외된 고령층만큼 누군가 이제 대신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누가 먼저 맞게 되나요? 일단 26일 들어올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초도 물량은 고령층 대신 고위험군 의료진과 119 구급대원 등이 먼저 받게 되는데요. 이후 아스트라제네카의 고령층 접종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고령층 대신 젊은 층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대목인데 네. 저희가 이제 집단 면역 목표를 11월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상이 없겠습니까? 일단 11월 안에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9월까지는 국민의 70%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분기 접종은 75만 명이 그치지만 당장 2분기부터 6개월 동안 3천만 명이 넘게 접종을 해야 하거든요. 워낙 백신 공급이 유동적이라 사실 지금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거리두기 중요성이 계속 강조될 텐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이 거리두기는 앞으로 일률적인 영업 제한보다는 개인의 행위에 중점을 둔, 그러니까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 방역으로 개편될 전망입니다. 이 접종 계획이 유동적인 만큼 개인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키셔야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도 늦었는데 더 철저히 준비해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김단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오후 9시 영업 제한에 갇혔던 수도권 식당들 석 달 만에 숨통이 조금 트였습니다. 식당과 술집, 그동안 운영이 금지됐던 유흥업소까지 이제 오후 10시까지는 문을 열 수 있게 됐는데요. 이민준 기자가 한동안 적막했던 이태원 거리에 나가 있습니다. 자, 거리에 불이 켜져 있네요. 네, 저는 지금 이태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5월 클럽발 집단 유행으로 큰 타격을 입은 곳인데요. 영업시간 밤 10시까지 연장된 첫날 업소들은 불을 켜고 손님들을 맞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연장에 맞춰 손님들을 어떻게 맞이할지 고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새 메뉴를 놓고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가 하면 주방 직원을 새로 뽑는 등 모처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두 테이블이라도 더 받으려면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안주거리가 없으면 사실 술 먹으러도 안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는 생존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오랜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장기간 영업난에 시달렸던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하는가 하면 연장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다며 실질적인 생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9시 일 때보다는 오를 것 같아요. 왜냐면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이 식사하시고 차 마시러 9시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11시나 12시까지는 해야지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번 영업시간 연장을 계기로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이 돼서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날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10번 찍어서 한 번 넘겼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줄 건가 선별적으로 줄 건가를 둘러싸고 이 홍 부총리의 주장대로 선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그러자 이번엔 지원 시기를 두고 3월에 하자는 민주당과 시기상조라는 기재부의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보류시킨 데 이어 선별지원금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시기와 금액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전보다는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시기도 앞당겨야겠고 그 규모도 2, 3차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늦어도 3월에 지급하자는 민주당 안에 기재부는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습니다. 금액에서도 민주당은 10조 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10조 원 미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에서도 이견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같은 분들 또는 신규 상인들 이런 분들이 제도 의망에 아직 편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숙제지만 정부한테 그걸 드렸습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등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노점상 등 사각지대까지 포함해 대상을 넓히겠다는 게 민주당 구상입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4차 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확정하고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쌍둥이 배구 선수 이재영과 이다영의 경력이 학교 폭력 논란으로 그야말로 추락하고 있죠. 두 선수는 결국 무기한 출장 정지에 국가대표 자격 박탈 징계를 받았고 어머니가 과거 받았던 상도 취소됐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재영, 이다영의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배구협회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주력 선수인 둘을 제외하면 전력 손실이 크지만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또 지난해 배구인의 밤에서 두 선수의 어머니에게 준 장한어머니상까지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학생들은 대체로 타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엄벌하게 좀 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특히 그런 스포츠 같은 거는 페어플레이 그런 정신이 강한데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해요.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이니만큼 더 행동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소속팀 한국생명은 오늘 무기한 출장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구단은 사안이 엄중한 만큼 무기한 출전 정지를 결정했다면서 논란이 된 부분이 모두 완전하게 회복돼야 징계가 풀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청원의 동의가 10만 명이 넘은 현재 팬들은 구단의 무기한 출장 정지 징계가 약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영과 이다영은 이제 프로배구연맹에 징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맹 측은 예방이 먼저라는 논리로 징계를 미루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이 사태가 이재영, 이다영 두 선수에 이어서 배구계 학원 폭력 파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해 사실 폭로가 온라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단마다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어서 김태욱 기자입니다. 어제 한 온라인 게시판에는 학교 폭력 관련 또 다른 폭로글이 올라왔습니다. 선수로 뛰던 지역과 대회 참가 이력 등을 첨부하며 10년 전 당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밝혔습니다. 발음이 안 된다며 땅에 머리를 박은 채 가나다라를 외우게 했고 같은 자세로 배구 코트를 돌도록 강요한 적도 있다는 겁니다. TV에서 착한 척하는 가해자를 보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이 게시글은 조회수 18만 회가 넘을 만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이 사실이라면 파장은 더 커집니다. 구단들은 혹시라도 소속 선수들이 연루됐을까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정 선수가 지목된 한 구단은 소속 선수 이름이 돌고 있다는 건 파악했다면서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또 다른 사례의 가해자로 거론되는 선수의 구단 관계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폭로가 많아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 구단은 감독이 진행한 선수 면담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추가로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파문 속에 프로배구연맹은 내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방안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국공립이라 더 믿고 맡겼던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CCTV에 찍힌 교사들의 학대 150번이나 됩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특히 자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교사들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호송 차량에서 내린 여성 2명이 고개를 숙이고 법원 건물로 황급히 들어갑니다. 선생님 인정하십니까? 아이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애들한테 왜 그러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왜 때리셨어요? 이들은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보육교사입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구속과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꼭 만나서 사죄를 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것조차도 너무너무 피가 떨리고 소름이 끼쳤어요. 경찰이 2달치 분량의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두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횟수는 확인된 것만 150차례. 다른 보육교사 4명도 학대 가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거나 도구를 이용해 위협하고 도망치는 아이를 뒤쫓는가 하면 교사 여럿이 아이를 둘러싸고 때리는 모습 등이 CCTV 영상에 담긴 겁니다. 1살에서 6살 사이인 피해 아동 10명 중에는 장애가 있는 아동이 절반이었습니다. 학대 당한 아이들이
다 말 못하는 애들이 위주로 다 때렸어요. 자폐 아이들을 거의 장난감 다루듯이 여기면서 그 교사들은 엄청 웃으면서 경찰은 학대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6명과 학대를 방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을 전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관련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구조 실패 책임으로 넘겨진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구조 작업에 아쉬움은 있었지만 형사처벌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영민 기자가 판결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단원고 학생 등 300명 넘는 승객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 지난해 2월 검찰은 부실 구조 책임을 물어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해경지휘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청장에겐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신속하게 승객들의 퇴선 등을 지시하지 않은 건 아쉽지만 처벌하긴 어렵다며 해경지휘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침몰이 임박한 걸 예상하기 어려웠고 선장 대신 퇴선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현장 구조 인력들도 승객들이 배 안에 머물고 있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당시 통신장애로 구조 현장과 해경지휘부의 교신이 원활치 않았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퇴선 명령 없이 승객보다 먼저 탈출할 걸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황 등도 반영했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김석균 전 청장은 세월호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안전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훈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판단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무죄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향해 유족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유족들은 재판부가 해경지휘부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용납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발했습니다. 다시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돌려보내려는 저 재판부의 재판 결과, 이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상규명하겠다는 약속은 왜 하신 겁니까?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부실구조 책임론이 거세지자 한때 해체되기도 했습니다.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였던 해경 123정 정장은 부실구조 책임이 인정돼 지난 2015년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해경지휘부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로 현재까지 부실구조 책임으로 처벌을 받은 유일한 해경 관계자로 남아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번엔 지진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규모 7.3 강진이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이 주민들은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을 떠올리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큰 지진이 오고 이틀 후에 쓰나미를 동반한 더 큰 지진이 왔다는 겁니다. 이 각종 유언비어까지 퍼지고 있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범석 특파원, 현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부터 북쪽으로 40km 떨어진 후쿠시마현 소마치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비바람이 몹시 심하게 불어서 서 있을 수조차 없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이 톨게이트 넘어 3km 지점에 산사태가 나서 흙이 도로를 덮쳐서 통행이 전면 불가된 상태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 원전의 관문이라 불리는 고리야마시를 방문했는데 거리에 돌이 깨져 있었고 백화점 외벽 타일이 떨어져 있는가 하면 은행 창문은 깨져 나무 판자를 덧대 놓았습니다. 인근 자동차 서킷에서도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원전에서 가깝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큰데요. 한 문구점 주인은 지진 당시 난장판이 됐던 내부 모습을 보여주며 당시 충격을 말해줬습니다.
怖かったです。同じです。一気に蘇ってきたので記憶がトラウマになってる人もいます、多分。 일본인들의 불안감을 반영하듯 유언비어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조선인이 후쿠시마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트윗이 대표적입니다. 해당 계정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자, 보면 현재는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지반이 약해지면서 추가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부상자만 150명이 넘었고요. 저희가 소마시의 이 한 대피소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이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서 이재민들을 텐트 안에 넣어서 이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寝るところがなくて、しかも電気が来てなくて、どうしようもないので 이곳을 포함한 원전 인근 지역에 내일 새벽까지 최고 80mm의 비가 예보됐는데요.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원전은 문제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강진 이후 여진만 40회 이상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쓰나미를 몰고 왔던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게 지난 2011년 3월 11일인데요. 당시에도 딱 이틀 전에 7.3 강진이 먼저 발생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후쿠시마 소마시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4월 보궐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예선 TV 토론회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무산될 뻔했던 제3지대 TV 토론회도 사흘 뒤 열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1대1 맞짱 토론 형식이어서 긴장감이 더 컸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사이 단일화 첫 TV 토론이 연기됐습니다. TV 토론은 당연하게 하게 될 겁니다. 저도 금주 내에 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론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이 커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양측은 오후 실무 협상을 열고 TV 토론을 오는 18일에 하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토론은 자유 토론을 포함해 80여 분간 진행됩니다. 오는 18일 토론회는 채널A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후보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시장 예비후보 4명을 2명씩 나눠 1대1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정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나왔을 때 그 정권의 책임에 대한 방어를 하는 선거를 해야 됩니다. 이현주 후보도 민주당에서 의원을 2번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탄핵에 앞장서셨잖아요. 앞장은 아니지만 탄핵에 찬성을 했죠. 네. 그 앞장선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건 탄핵에 앞장선 건 제가 여당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지난 20년처럼 공무원 하시던 모범생 스타일의 그런 리더로는 안 됩니다. 부산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력을 폄훼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예비후보는 오늘 밤 첫 토론을 갖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여랑야랑 오늘은 이동훈 기자 휴가로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큰 숫자들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부동산 공급 물량입니다. 자, 물량이 어마어마한데 후보들끼리도 꽤 차이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공약으로 좀 잠시 살펴보면요. 후보별로 제시한 기간과 방법은 각각 다르지만 우상호 후보는 16만 호, 박영선 후보는 30만 호를 약속했고요. 나경원 후보는 10년간 70만 호, 안철수 후보는 5년간 무려 7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이 부동산이 최대 이슈라 이해는 가지만 저렇게 많이 가능합니까? 네, 후보들끼리도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면서 서로 공약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투기 활성화 대책에 원주민을 쫓아내는 정책이다. 여권 후보들은 우선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박영선 후보는 현실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 시장님이 10년 전에도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시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저 옆에 있는 전문가들이 써준 대로 읽으신 거 아닌가. 이번에 이 서울시장 임기는 한 1년 정도잖아요. 5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재선을 염두에 둔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저 물량이 가능한 숫자인가요? 실제 서울시가 내놓은 부동산의 공급 현황과 비교해서 가능성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1월에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을 보면요. 2025년까지 5년간 연평균 8만 2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그 전 기간의 통계들을 보더라도 5년 단위의 공급 물량이 평균 10만 호가 채 안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에게 이 공약들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요.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할 서울시가 단독으로 실행하기에는 실현 가능성도 또 정책 지속성도 희박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목표만 제시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낼지가 있어야겠죠.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29번째 임명장. 오늘 청와대에서 황희 장관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식이 있었는데요. 야당 동의를 못 받은 29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꽃을 선물했는데 그 안에 의미가 좀 담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황 장관의 부인이 이 꽃을 받았는데요. 캐모마일과 스위트피로 구성이 됐습니다. 각각 역경에 굴하지 않는 힘과 행복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청문회 때 사실 이 한 달 생활비 60만 원, 뭐 자녀 조기, 유학 뭐 이런 것들로 좀 논란이 휩싸였잖아요. 역경 이야기하니까 좀 그때와 묘하게 맞물리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희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는 지난 10일에 야당 동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 채택했는데요. 뒤늦게 당시 표결 과정도 논란이 됐습니다. 뭘 소개합니까, 지금? 뭘 소개합니까? 이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지 의원님이 일어나서 기립해 주셨습니다. 제적 10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네. 그럼 저 제적 10인에 김 의원도 포함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퇴장하는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는 제적 의원 수에 포함이 됐고요. 오늘 김 의원 측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도종환 위원장 측은 이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의 열왕야랑은 급할수록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좀 기다려줄 수도 있었을 텐데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한다는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걸 부인하는 해명을 했다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죠. 국민의힘은 직권을 남용했다며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고 법원 내부에선 부장판사들의 실명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음 파일 공개로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김 대법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전체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 것처럼 말한 건 내용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똑같은 거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도 쓰겠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기만 하죠. 송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비판해온 법관입니다. 이달 말 퇴임 예정인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출간 예정인 책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렸다며 대법원장의 퇴진만이 법원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 안팎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만 김 대법원장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검찰이 재수사 중이죠. 경찰도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차관의 통화 기록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이용구 차관 사건 진상조사단을 꾸린 건 지난달 24일. 조사단은 아직 이 차관의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휴대전화는 경찰의 내사 종결 과정에 외압이 있는지 밝힐 중요 자료로 지목돼 왔습니다. 경찰 고위직에게 외압이나 청탁 넣으신 적 없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늘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차관의 통화 목록을 확인할 거냐는 질문에 미리 예고하는 건 수사에 있어서 아닌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2차관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도 나왔습니다. 정차 중인 택시에서 욕을 하고 기사 팔을 잡아당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객에게 2심 재판부도 원심과 똑같이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이 승객도 2차관처럼 택시기사와 합의를 했고 재판 과정에서 택시는 운행이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 뒤에도 기사가 다른 승객을 태우고 계속 영업할 의사가 있었다면 운행 종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2차관 사건의 재수사 결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로켓 배송, 쿠팡맨, 누구에게나 익숙한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쿠팡이 국내가 아니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 신고서를 냈습니다. 오랫동안 적자 논란에 휘말려온 쿠팡으로서는 미국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대규모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쿠팡의 미국 상장 추진은 한국 유니콘 기업의 쾌거, 홍남기 부총리가 한국 스타트업의 성공을 자평했는데요. 기업들이 외국 상장을 택하는 이유에 한국의 척박한 기업 환경도 있는데 정부가 괜한 숟가락을 얹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가운데 처음으로 기업 가치 1조 원을 인정받았던 쿠팡. 다음 달이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엔 매출 13조 원을 돌파했지만 11년째 적자인 쿠팡이 대규모 투자 자금과 차등 의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가 아닌 미국 증시를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차등 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자가 보유한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쿠팡 지분 1%만 갖고 있어도 29%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으로선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앞서 중국 기업 알리바바도 차등 의결권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뉴욕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국내엔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관련 개정안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권을 보장받으면서 투자금 확보를 원하는 기업이라면 해외 상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성공적인 IPO를 만들어낸다면 국내 기업들도 해외 직상장에 대한 관심도가 또다시 높아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앞서 게임회사 그라비티는 미국 나스닥, 넥슨은 일본 증시에 상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에 대해 한국 유니콘 기업의 쾌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방금 보신 쿠팡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거래가 늘며 더 성장하고 있죠. 요즘은 아파트 계약까지 비대면으로 하기도 한다는데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피해 사례를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금 영수증입니다. 1,100만 원을 냈다는 도장이 찍혀 있지만 조작된 가짜입니다. 사기 일당은 먼저 위조한 신분증과 영수증 등을 SNS로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뒤 시세보다 싸게 팔 테니 매수인을 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신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비대면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신분증 또 계약서 찍어가 다 보내고 했기 때문에 전혀 의심을 안 했어요. 이들에게 속은 공인중개사들은 고객에게 연락했고 일당은 고객들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뒤 잠적했습니다. 경찰이 일당을 추적 중인데 확인된 피해자는 7명, 피해 금액은 1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일당은 분양권의 경우 당첨자와 시행사 간 계약서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시행사의 당첨자가 실제 맞는지 확인할 수 없게 저녁 시간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6시가 지나면 퇴근을 하기 때문에 18시 이후에 범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인천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기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비대면보다는 직접 만나서 확인한 후에 원칙에 입각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연휴 기간 SNS에서 온 이 한 장의 사진이 화제였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태양 폭풍이 생생하게 포착된 것처럼 보이죠. 누리꾼들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촬영한 태양 근접 사진인데 역대 가장 선명하게 나왔다 설명도 덧붙였죠. 정말 아름답다. 이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냐는 반응이 있었는데 진짜가 맞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종종 공개되는 태양 근접 사진들은 항공우주 기술의 발전상을 보여줍니다. 지난해 7월 유럽 우주국과 나사의 태양 탐사선이 역대 최근접 거리인 7,700만 킬로미터 지점에서 촬영한 태양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당시 사진은 태양의 표면에서 폭발하는 현상이 담겼죠. 하지만 이번에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사진과 비교해보니 선명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팩트맨이 사진의 출처를 추적해봤는데요. 예술가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한 온라인 사이트였습니다. 같은 사진이 인쇄된 휴대전화 케이스, 가방, 커피잔이 검색되는데요. 이 사진을 촬영한 건 미 항공우주국이 아니라 제이슨 구 엔젤이라는 미국의 사진작가였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SNS에 뒷마당에서 망원경을 통해 사진을 촬영했고 소프트웨어로 많은 처리를 한 이미지, 즉 편집된 사진이라고 밝혔습니다. 팩트맨도 해당 사진작가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 작가는 내 작품으로 안 알려진 게 약간은 서운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즐겨 기쁘다며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우주의 광경을 공유하는 걸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진 나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아무 검증 없이 온라인을 통해 나사의 태양 근접 사진인 양 퍼져나간 건데요. SNS에서 공유되는 사진들 그 출처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은 2달 만에 인구의 4분의 1이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버스까지 동원됐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런던의 한 대학 주차장에 하늘색 2층 버스가 서 있습니다. 이른바 백신 버스입니다. 거리를 두고 서 있는 사람들이 접종 차례를 기다립니다. We've realised that some patients find it difficult to get to the vaccination sites, so we want to start doing outreach work.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지역 의료 당국이 움직이는 백신 접종소를 만든 겁니다. 지난해 12월 화이자 백신을 세계 처음으로 접종한 영국은 2달 만에 인구의 4분의 1의 백신을 마쳤습니다. In the following 2 months, this country has achieved an extraordinary feat, administering a total of 15 million jabs into the arms of some of the most vulnerable people in the country. 영국보다 더디지만 미국에선 약국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I was just trying to get an appointment anywhere. CVS 등 6,500개 대형 약국 체인점에서 가능한데 벌써부터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인기입니다. 미 보건당국은 올 여름이 끝날 무렵엔 백신 접종을 끝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Hopefully, as we get into the middle and end of the summer, we could have accomplished the goal of what we're talking about, namely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people in this country having gotten vaccinated. 한편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1회차 접종자들의 예방률이 67%에 이른다는 영국의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1차 접종을 마친 후 3주에서 6주가 지나면 3분의 2는 항체가 생긴다는 것이어서 백신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무죄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 벌써 다음 대선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며느리의 정계 진출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가 분위기 유승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골프채를 휘두르고 직접 카트를 운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는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되자 이튿날 여유롭게 골프를 즐겼습니다. 한 측근 인사는 탄핵 멍해를 벗은 트럼프가 2024년 대선보다는 당장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를 벼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eah, I spoke to him last night. You know, he's ready to move on and rebuild the Republican Party. He's excited about 2022. 며느리의 정계 진출설도 나돌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차남 에릭과 결혼한 38살 라라 트럼프는 TV 프로듀서 출신으로 지난해 시아버지 대선 캠프에서 선임 고문으로 활약했습니다. To my father-in-law, thank you for believing in me.
Thank you for bravely leading this country, and thank you for continuing to fight every day for America. 라라 트럼프는 고향인 노스캐롤라이나주 출마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 지역 현직 3선인 리처드 버 공화당 상원의원은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져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미운털이 박힌 상황입니다. 지난해 한 설문조사에서 이 지역 차기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자 중 라라 트럼프는 24%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장녀 이방카도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등 아버지의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선거 방해, 자금 유용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정치행보 재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반쿠데타 시위를 막으려고 장갑차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들은 각국 대사관 앞으로 달려가서 전 세계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얀마 수도 양곤의 한 도로, 차량들의 경적 소리에도 장갑차가 지나갑니다. 시위대들은 세 손가락을 들어 항의합니다. 군부에 저항하는 시위가 계속되자 지난 1일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군 병력이 동원된 겁니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고문의 구금 기간을 연장하고 오늘 새벽 통신선을 끊어놨습니다. SNS상에 가짜 뉴스나 선동을 하는 내용들이 지금 유포가 되고 있으니 정보통신부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이나 이런 제재를 조치하겠다. 군부는 총기까지 사용해 진압했지만 시위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는 공정의 상징 포청천이 등장했습니다. 관복의 눈썹까지 포청천을 똑같이 따라한 청년은 미얀마 군부 독재는 중국산이라는 플래카드를 들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 CCTV 앞에 선 소녀의 모습은 SNS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소녀는 쿠데타의 실상을 알리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서울시에서 반려동물의 코로나19 첫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4살짜리 암컷 고양이인데 가족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아 임시 보호시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구토를 하고 활동을 덜하는 증상을 보이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방역당국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는 경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럽하우스 들어보셨나요? 목소리로만 대화하는 SNS인데 이른바 핵인싸들, 유명인들도 참여하며 요즘 더 인기죠.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특히 활발하게 사용 중인데요. 머스크의 대화 들어보실까요? First question from me is when are we going to get to Mars? I think we have a decent shot of doing that in about, I'd say I call it 5 years, something like that. 머스크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도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초대한 사람의 얼굴이 내 프로필 밑에 계속 남는데 만약 푸틴이 초대에 응하면 머스크의 사진이 계속 따라다니는 셈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딸이 코로나 백신 접종 인증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함께 올린 글이 특히 화제인데요. 슬프게도 백신이 내 뇌에 천재 아빠의 뇌를 이식하지는 않았다. 무슨 말일까요? 백신 개발과 보급 활동을 하는 빌 게이츠가 사람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칩이 든 백신을 전파하려 한다는 가짜 뉴스를 꼬집은 겁니다. 재치 있는 글을 올린 빌 게이츠의 딸은 내과 의사를 꿈꾸는 의대생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경남FC의 훈련장 상공에는 드론이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올 시즌 1부 리그 승격을 노리는 설기현 감독의 비장의 무기라는데요. 이현용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남FC의 훈련장 위로 드론이 날아오릅니다. 경남FC의 연습 경기엔 항상 이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 등장해 상공에서 팀 전체 플레이를 담는데요. 영상 자료는 선수단 모두가 돌려보며 공격 전술을 점검하는 데 쓰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엔 설기현 감독만의 영업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외부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올 시즌 경남으로 이적한 전 국가대표 공격수 이정협에겐 새로운 경험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이걸로 잡기 때문에 좀 저희 선수들로서는 운동장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합숙소에서는 소탈한 모습도 보여주는 설 감독.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건데 지금? 라이브예요 지금? 라이브 아닙니다. 훈련장에선 엄격했습니다. 경기할 때 있다고 하면은 지금 다 아웃이야. 직업 프로가 아니라고. 아마추어. 지난 시즌 경남은 플레이오프에서 아쉽게 패해 1부 리그 승격에 실패했습니다. 설기현 감독은 일부로 승격해 이영표 대표가 취임한 강원FC와 승부를 벌일 날을 기다립니다. 같은 도민구단으로서 정말 제대로 된 승부를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올 시즌 정말 좋은 성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이번 주 날씨 키워드는 바로 다시 한겨울입니다. 오늘 오후 경북 포항에서 신호등이 강풍에 꺾여서 파손된 모습인데요. 지금 서울에도 초속 5m 안팎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내일은 추위 속에 눈까지 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에는 무려 2에서 7cm, 서울 등 중부와 남부 내륙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내일 저녁 6시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추위까지 겹쳐서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빙판이 우려되니까요. 내일 출근길은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6도, 철원은 영하 10도, 대구 영하 5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낮에도 중북부 지역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륙 많은 지역에는 오늘 밤 9시를 기준으로 보름 만에 한파특보가 발효됩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에 서울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절정에 이르겠고요. 영하권 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학교 폭력을 다룬 노래의 한 소절입니다. 이 학교 폭력 폭로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철없을 때 일 가지고 뭘 이렇게까지. 우리 땐 다 그랬어.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돌이켜보면 3년 전 미투가 시작될 때도 비슷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옛날엔 더했어. 스타의 이름값만큼 피해자의 존엄도 중요하다는 공감대의 시작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